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96회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기준상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보면 1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낮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3번, 4번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2번 재고자산의 분류와 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 재고자산의 분류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공시를 물어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시만 물어볼 때는 좀 쉬울 수도 있겠는데요. 둘 다 물어봤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1번 재고자산은 총액으로 보고하거나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및 소모품 등으로 구분해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그래서 지금 1번에 당할 수가 있는데요. 소모품은 자산이죠, 그렇죠? 소모품 B는 비용이고,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재고자산을 총액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기재를 하시면 되겠어요. 3번 선입선출법을 사용해서 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한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가액과 후입선출법 또는 평균법의 적합법을 적용해서 계산한 재고자산의 평가액과의 차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출제자분이 92회 정도부터 해가지고 계속 동일하신 것 같은데 문제를 상당히 어렵게 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예전에 전산세무 1급 팁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요, 이게 기준서 내용이면요, 보통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가 한 요 정도의 포진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은 어디에 낸 거냐면 이 중간에 있는 거를 그냥 발췌해서 낸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못 맞추거든요. 그리고 책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에 이런 거까지 안 나와요. 공시에 대해서 나와도 1번, 2번, 4번은 나올 수 있어요. 4번도 아마 안 나올 것 같고 1번, 2번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3번은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인데 답이 3번이에요. 이거는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이 틀렸을 것 같아요. 저도 문제 풀면서 틀렸어요. 네. 그러니까 틀렸다기보다는 답을 못 골랐어요. 그냥 이거 보면은 1번, 2번, 4번 맞네 이래가지고 빼고 3번이 틀린 걸 안 거지 이 3번의 내용을 정확히 알진 못해요. 그 정도로 좀 구석에 있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틀려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96회 이외에 뭐 97회나 98회 등등 96회 이후 회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한번 냈기 때문에 아마 최근 아마 제 생각에 한 2, 3년 이내에는 비슷한 유형 요런 문제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이게 두 개 서로 바뀌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1번, 2번, 4번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다음은 충현의 신축 건물 건설과 관련한 내역이다. 당사 결산일은 12월 말일이고요. 공사대금이 있는데 평균 지출액과 특정 차입금이 있는데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는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요거는 별표 표시해놨어요. 해설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아마 그리고 구하라는 문제가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안 나올 것 같긴 한데요. 혹시 몰라서 나올까봐 요거는 제가 별도로 심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혹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멤버십 따로 강의하는 곳에 특강에다가 심화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래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요. 처음에 연평균 지출액을 구해요. 그러니까 내가 공사한 당시에 썼던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문제는 주어져 있어요. 2020년도 공사대금 평균 지출액, 이게 연평균 지출액이거든요. 이게 35만원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고요. 만약에 없으면 내가 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특정 차입금이라고 써놨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특정 차입금의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를 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차입금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를 구하신 다음에 한도 계산을 해서 이 한도 계산에 나온 일반 차입금 자본화 원가랑 특정 차입금의 자본화 원가를 합해서 이 두 개의 이자 비용을 얘네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나중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통 건설 같은 걸 때 많이 쓰는데요. 내가 건물 같은 거를 올리기 위해서 은행에 차입을 하잖아요. 그쵸? 차입한 건데 이 차입에 대한 이자 비용도 당연히 건설 중인 자산의 관련 원가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자, 문제를 보면 연평균 지출액이 35만원인데요. 특정 차입금이 얼마냐면은 지금 보니까 72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차입기간이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이죠. 그러니까 결산일이 12월 말이기 때문에 1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9개월만큼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특정 차입금 2020년에 대상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 대상 금액이 54만 원이에요. 그래서 연평균 지출액이 35만 원인데 특정 차입금을 먼저 54만 원을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일반 차입금 이자를 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연평균 지출액 구하고 그 다음에 먼저 특정 차입금 먼저 쓰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차입금으로 나머지를 썼다고 보고요. 자,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추가시키면 특정 차입금이 지금에서 자본에서 이자를 구했는데 여기에 이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0%니까 그냥 단순하게 54,000원이라고 해볼게요. 자, 근데 특정 차입금을 중간에 내가 얘를 돈이 노는 게 좀 보기 싫어서 CMA 같은 거에 투자를 해서 그 일시적인 이자 수익을 받았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하게 되면 특정 차입금의 자본화 대상 이자 비용은 44,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특정 차입금 같은 경우는 이자 수익을 빼셔야 되고요. 일반 차입금의 이자 수익을 빼시면 안 돼요. 그거 차이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요거 특정 차입금의 이자 수익을 빼야 된다. 아마 이전에 나왔던 문제가 비슷한 게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나왔으면은 그때 아마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만약에 그거를 보지 않고 정리하시는 분들은 요거까지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어요. 자, 4번 장부의 오류 중에 재무상태별 손익계산서 오류는 자동조정 오류와 비자동조정 오류로 구분된다. 다음 중 자동조정 오류가 아닌 것은. 그래서 문제가 좀 애매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자동조정 오류, 비자동조정 오류 이런 것들이 좀 표현이 조금 낯설지가 않은 게 아니고 부적절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자, 미지급 비용 오류가 예를 들어서 예를 가지고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2021년 12월 31일 날 미지급 비용을 예를 들어서 100을 잡고요. 선급 비용, 미지급 비용은 100을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선급 비용, 미지급 비용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자 비용, 미지급 비용을 잡았어요. 자, 그런데 2022년에 내가 다시 이때 어떻게 했냐면은 미지급 비용을 뭐 이렇게 없앨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없앴는데, 현금을 없앴는데, 자, 문제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미지급 비용 어떻게 했냐면 내가 얘를 이자 비용을 50을 했고요. 미지급 비용도 50이 됐겠죠? 그 다음에 2022년 10월 31일 날 미지급 비용이 50되고 현금이 50이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 이 총이자는 2021년에 기준에 인식한 이자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총 이자 비용이 500이라고 하면은, 자, 이때는 이자 비용이 기준에 얼마 인식됐겠죠? 뭐 400이 인식됐겠죠? 그쵸? 그래서 총으로 하게 되면은 이 400이랑 잠시만요. 이자 비용이 100이니까 미지급 비용을 해볼게요. 미지급 비용이 대상이 내가 500? 잠깐만요. 이게 제가 준비를 안 하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네, 여하튼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미지급 비용이 이렇게 100이 있고 50이 있고 50이 있어도요, 마지막에 가서 예를 들어서 자, 2022년에 이자 비용이 500이라고 하게 되면, 자, 이때 이자를 없앨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이자 비용이 400이 됐겠죠. 그쵸? 그리고 현금이 여기도 400이 있어서 현금이 총 500이 나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미지급 비용 50으로 잡았을 때는 이자 비용이 450이 됐을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현금이 450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미지급 비용을 잘못 잡아놔도 이 미지급 비용이 없어지면서 결국 기말에 이자 비용이 여기 이때는 100, 400에서 500 인식됐죠? 이때는 50에 450에서 500 인식됐어요. 500 인식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기말에 미지급 비용이 없어지면서 여하튼 그 본계정인 이자 비용은 어찌됐든 저찌됐든 내가 중간에 분계가 틀렸어도 기말에는 결국은 500이 인식된다. 이게 자동 조정 오류라고 출제자는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이게 자동 조정 오류다. 근데 그 선수익도 마찬가지겠죠? 재고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재고자산도 없어지면서 돼요. 근데 투자보전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유형자산의 처분이에요. 유형자산 처분할 때 감가상각비를 내가 뭐 덜 잡으면은 당연히 하면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나 처분이익이 왜곡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요즘 문제가 좀 모르겠어요. 이런 용어가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위도로 문제를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우발부채와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우발부채는 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유출된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은 한 뭘로 인식한다?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에 표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주석으로 기재를 해야 돼서 답이 1번이 되겠고요. 2번, 3번, 4번은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충당부채, 우발부채 개념은 차이를 반드시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당부채는 재무제표에 인식을 합니다. 자, 6번. 다음 주 원가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네요. 자, 1번. 표준 원가 계산 제도에서 변동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는 소비 차이와 능률 차이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AQAP, AQSP, AQSP, SQSP에서 얘가 소비 차이고 얘가 능률 차이죠. 그쵸? 자, 2번. 종합원가 계산은 동종 대량 제품. 그쵸? 다품종 대량. 개별 원가 계산은 소품종 소량 생산에 적용된다. 3번. 종합원가 계산 제도에서는 공소는 통제 가능 요인으로 품질 규격이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불합격품이며 이에 대하여서 정상 공소는 제조 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 공소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맞습니다. 자, 근데 좀 애매할 수 있는 게 공소는 통제 가능 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정상 공소는 통제가 가능하기 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비정상 공소는 통제가 가능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화면 좀 요게 통제 가능 요인이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내가 보는 시점에 따라서 정상 공소는 통제가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자, 4번. 정상 원가 계산, 표준 원가 계산의 공통점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제외한 제조 간접비 배부율을 정하여 실제 발생한 배부 기준량에 따라 배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우리 1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변동 제조 간접비라고 돼 있네. 자, 표준 원가 계산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그쵸? 전부 다 배부 기준량에 따라 배부합니다. 그래서 제외가 틀렸어요. 표준 원가 계산은 전부 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답이 4번이 되겠어요. 자, 7번. 세무의 제조 공장에는 2개의 보조 부분과 2개의 제조 부분이 있다. 각 부분의 용역 수수 관계와 제조 간접비가 다음과 같을 때 단계 배분법에 따라서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한 후 침대에 집계되는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그래서 단계 배분법으로 하는데 전력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절단부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거는 침대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이걸 제가 그 슬라이드를 분리해서 쫙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기존에 그렇게 계속 풀이를 했기 때문에 그 풀이를 보신 분들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풀이를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번부터는 조금 간단하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그게 조금 정석이긴 한데 숙련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96개는 조금 편하게가 아니고 조금 간편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전력부부터 배부하죠. 전력부의 발생원가가 50만원이죠. 그래서 침대는 50%만 배부해주면 되죠. 그래서 화met게 되면 50만원에 50%니까 침대에는 25%가 배부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절단부 책상에는 50만원, 25만원 2%대로 배부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절단부 같은 경우는 지금 전력부에서 5만원 배부된 게 있죠. 그러면 발생원가가 40만원에 내가 배부받은 거에서 5만원에서 45만원 이 총 배부가 됐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다시 책상과 침대 배부하면 되겠죠? 그러면 40%랑 60%로 배부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배부할 수 있어요. 그럼 침대에 짓게 되는 제조원가는 25만원에 27만원에 80만원 더하시면은 53만원에 80만원 더하니까 52만원에 80만원 더하니까 132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도 간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요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전 회차의 단계 배분법을 찾으셔서 그 해설을 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풀이한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답이 3번이 되겠어요.
자, 8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네요. 자, 보면 1번 납품종을 주문에 의해 생산하거나 동종 제품을 일정 가격을 두고 비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하겠죠. 자, 2번.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필요하죠. 그래서 변동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할 수 없다가 아니라 채택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제조 간접비를 배부해야 되니까 3번, 4번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중 공산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그래서 지금 96개 원가가 지금 재무회계랑 세무회계가 상대적으로 어렵게 나와서 원가회계는 완전 그냥 줬어요. 문제를. 너 가져가. 이거 다 맞춰. 라고 줬어요. 계속 겹치죠? 방금 개별 원가 계산 겹쳤고, 그 다음에 지금 또 공정 겹치네요. 그쵸? 자, 1번. 공정품이란 품질 및 규격이 표준에 미달하는 불합격품 맞고요. 2번. 정상공소는 작업자의 부주의, 생산계획이 미비 등으로 이유로 발생한다고 돼 있는데 정상공소이 아니라 이거는 비정상공소이 되겠고요. 다번 보면 생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소는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 공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번과 다번을 보시게 되면 이전에 요게 좀 애매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통제 가능 요인이라고 과연 볼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라번. 비정상 공선에 투입되는 원가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쵸? 아까도 우리가 같이 봤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예인은 기계시간에 비례해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하고 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제가 멤버십 강의로 특강까지 올렸기 때문에 멤버십 분들은 제가 항상 이거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틀리면 안 돼요. 주어 줍는 문제입니다. 되게 쉬운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틀이 있었었죠. 그쵸? 그래서 이 틀에 넣으시면 되겠는데요. 자, 예정 배부를 먼저 구해볼까요? 없으니까. 제조간접비 예산 150인데 예산 조업도 10만 기계시간이니까 하면은 시간당 10억 원이고요. 그쵸? 그럼 예정 배부를 시간당 10억 원인 거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자,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이 120만 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실제 조업도가 9만 시간이니까 9만 시간 넣으시면 되겠고, 예정 배부를 10억 원 넣으니까 135만 원. 오른쪽이 더 크면 과대고 왼쪽이 크면 과소니까 제 오른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 과대 배부 얼마예요?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익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번 세무회계 문제는 되게 다 치사하게 냈고요. 어렵게 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또박또박 보셔야 되는데 굳이 이 내용을 저는 다 학습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지금 이 출제자분이 좀 성격이 특이해서 되게 좀 막 꼬투리 잡는 문제를 내는데, 글쎄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런 것까지 아마 수험자분들이 공부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세무에게는 어느 정도 문제를 포기하고 내가 아는 문제만 맞춘다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볼게요. 매출 할인을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상대방과 약정에 의한 경우에는 지급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에서 차감하시면 되겠고요. 2번. 장기 할부 조건으로는 월부, 연부에 따라서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인도로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면 일단은 자, 문제의 다 정확한 답은 요거예요. 인도일의 다음날부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2회 이상의 요거 문구도 약간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장기 할부 조건은 3회라고 얘기하거든요. 3회. 자, 그래서 2회 이상 불안하여 수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앞에 단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에 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2회 이상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틀린 거는 요거기 때문에 일단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3번, 4번은 조금 문제가 어려울 때 나올 수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아요. 3번 볼게요. 용역 제공에 따른 손익귀속은 원칙적으로 진행기준을 적용하나.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건설계약 같은 거 할 때는 원칙적으로 진행기준을 적용하는데요.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경우에는 한 방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자,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계약인 게 있는데 나는 중소기업이에요. 자, 이럴 때 자, 내가 100을 받기로 했고 원가가 80이면은 내가 22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래는 진행기준에서 우리가 진행률을 계산해서, 그쵸? 우리가 건설 문제 계약 풀 때 누적 진행률을 적용해서 풀었었죠. 그쵸? 자, 근데 자,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법인세법상에서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에다 어떻게 한다고? 자, 이 100의 매출액을 이때 다 인식할 수 있어요.
이때다. 매출과 원가를 이때다 인식할 수 있는 특례가 있어요. 중소기업이어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은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은 이거 뭐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특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4번도 어려워요. 자, 우리가 원래 미수수익은 어떻게 해요? 입금 물산입하죠. 근데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은 제외할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입금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문제는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제가 봤을 때는 4번으로 답을 체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12번 법인세법상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국법인이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한 내에 분납할 수 있다. 그래서 중간 연납 제도가 있고요. 자, 2번 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에 해당한다. 그래서 지금 이 2번 지분이 상당히 오랜만에 나왔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최근에 제가 풀이했을 때는 아마 안 나왔던 것 같고 가장 되게 오랜만에 나왔던 지문 같은데, 자, 무신고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첨부하지 않을 때는 무신고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갖고 계신 서적을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은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중 법인세법상 무신고에 해당하는 제출 서류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요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했을 때는 4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되겠고요. 4번 내국법인이 토지 수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물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안 됐었어요. 엄청나게 과거에는 안 됐었는데 요새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엄청나게 과거에는 물납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영등포 세무서 있어요. 영등포 세무서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예식장으로 사용했던 건물인데 그 건물주가 체납해서 그 건물을 이렇게 현물로 납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등포 세무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그 되게 예식장 같은 건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물납이 됐는데 현재는 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는 그래요. 법인세. 자, 13번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사업소득에서 공동사업까지 내가 공부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동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는 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주 나오지 않는 문제예요. 자, 1번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요. 자, 이거 장난 되게 많이 치고 있어요. 2번 보시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의 분배 비율에 따라서 배분해야 되고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이고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자예요. 3번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조세회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장난 엄청 하고 있어요. 4번 공동사업장의 접대비 및 기부금의 한도액은 각각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거주자로 보아 적용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문제는 일단은 97회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과감하게 제껴도 될 것 같아요. 나오면 그냥 틀리세요. 헷갈리거든요. 공부해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입장이면 그냥 버리라고 해요. 버리고 그냥 다른 거 맞추세요 라고 해요. 만약에 이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 주제를 공부 안 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다른 거를 공부를 덜 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도가 낮습니다. 자, 일단 4번 설명해 볼게요. 자, 내가 사업장이 3개가 있어요. 자, 법인을 3개 갖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럴 때 보시면, 자, 이렇게 법인별 내 사업장별로 접대비를 따로따로 계산해야겠죠. 그쵸? 따로따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실제로는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개념을 정리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는데 당연히 따로따로 계산해야지. 그쵸?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폭식부기 의무자인 개여사업자 김선미 씨의 손익계정사 비용 항목에는 아래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라고 돼 있죠. 그쵸?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이 전 기출에 나왔던 문제들이
조금씩 변형이 되고 있어요. 사업소득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불산입 대표자 급여는 불산입 되죠. 그쵸? 하지만 배우자 급여는 필요경비 산입이 된다. 비교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나번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인 대표자 해당분.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 불산입이 되는 게 아니라 인정이 돼요. 그런데 필요경비 불산입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필요경비가 불산입 되고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필요경비 불산입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하고요. 급여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도 당연히 묶여서 필요경비 불산입이 되겠고요. 벌금, 과료, 과태료는 법인세에서도 송금 불산입이 되죠. 그쵸? 그래서 사업소득도 필요경비 불산입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15번. 다음 중 부가지세법상 세금계에서 발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시면 1번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에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제한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해에 다음에 제2기부터 돼요. 제2기부터 그 다음에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간이 과세자 유사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2번. 법인 사업자가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작성일자는 당연히 계약이 해제일이 되겠고요. 3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가 제화를 판매하고 우선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쵸? 왜냐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랑 세금계산서는 겹치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시는데 우선적으로 발행하는 거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개인 사업자가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제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를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올바른 세금에서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드렸었죠. 얘는 선세금계산서 발행 조건에 아마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실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기입니다. 1번. 당사는 3월 5일에 1주당 보통주 9,000원에 취득한 자기주식 100주를 소각하고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회계 처리했대요. 근데 보니까 본거래 이외에는 자본상 감자차 손익이 없기 때문에 자, 자본상 감자차 손익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그 장부를 조회해서 굳이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유의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렵진 않죠? 자, 아이고 6월 24일인데 64일이 돼버렸네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일단 자기 주식을 없앴기 때문에 자기 주식을 먼저 없애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은 액면가액만큼 줄죠?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액. 그래서 액면가액만큼 줄여주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내가 9,000원짜리를 5,000원에 소각했죠. 그쵸? 그러니까 감자차손이 40만원이 발생하겠습니다. 2번. 당사는 프린터를 주석에 납품하기로 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고요. 다음과 같이 선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대요. 자, 그러니까 대금 현금으로 받았는데 선 발행 세금계산서란 얘기는 뭐예요? 아직 내가 여기 보시면 선발행 세금계산서니까 어떻게 돼요? 아직 납품을 안 한 거죠. 그쵸? 그래서 보니까 실제 납품은 2021년 8월 20일 날 발생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조건을 따지면 좋겠지만 일단 이 문제는 그냥 이대로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면 부가세가 적법하게 발행됐냐 안 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됐으니까 적법하게 발행됐다고 가정을 하고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돈을 먼저 받은 거니까 선수금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돈을 600만원을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는 인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이렇게 현금으로 일단 인식을 먼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명진상사로부터 기계장치를 납품을 받았고 아래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대요. 자, 아래 비고라를 확인했고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 되는데 자, 아래 비고란 보니까 자, 8월 1일에 계약금 500만원이 있대요. 그쵸? 자, 계약금은 뭐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선수금을 내가 먼저 준 거니까, 그쵸? 내가 먼저 받은 거니까 부채고, 선급금은 내가 먼저 줬으니까 나중에 내 거가 될 거니까 자산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선급금은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선급금을 쓴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얘도 어렵진 않습니다. 기계장치를 샀는데요. 이렇게 샀는데 어떻게 하냐면 8월 1일 날 계약금 500만원 준 거를 먼저 없애주시고
자, 그 다음에 현금은 500 줬네요. 그쵸? 500 주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하러 돼 있으니까 어음과 외상비수금 합쳐서 미지급금 1200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주 3원공으로부터 9월 4일에 대손 처리했던 32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입금을 받았다. 참고로 9월 4일날 매출처 3원공업에 부도로 매상 매출금 잔액 320만원이 회수 불가능해서 회계 처리를 올바르게 하였대요. 9월 4일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은 120만원이다. 자, 그러니까 나머지 회계 처리가 다 올바르게 돼 있으니까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대손 처리했던 건 320만원을 보통예금을 일단 받았어요. 받았는데 과거에 대손 처리 다 했었을 테니까 대손 충당금 잔액을 120을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차이를 비용을 없애주시면 되겠죠. 과거에 이제 대변했으니까 비용이 차감된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2번. 당사는 제1기 부가지세 이장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해서 5월 1일 내 기한 후 신고를 하고자 한다.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다음 자리에 위해서 부가지세 기한 후 신고서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보니까 매출 관련 자료는 모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영수일과 면세는 없다. 자, 전자세무기한서 발급 금액이 5억 5천이고요. 신용카드 발급 금액이 330만원인데 그 중에서 전자세무서 발급 금액이 110만원이 있죠. 그쵸? 이렇게 겹치니까 신용카드 발급 금액은 빼서 220이 되겠고요.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있고 자, 2021년 2월 15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이 있는데 자,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런 문제도 자주 나와요. 뭐가 있냐면 자, 대손세액 공제는 언제예요? 확정신고 시에 하는 거예요. 확정신고 시에. 그래서 얘는 함정입니다. 지우시면 돼요. 자, 다음 매입 관련 자료. 전자세무기한서 수취한 일반 매입액 하시면 되겠고 신용카드 일반 매입도 입력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보니까 매입세 불공제문이 있어요. 위에 일반 매입액에 포함되어 있대요. 그래서 전자세무기한서 수취분이 500만원이 있으니까 여기서 빼서 일반 매입액은 3만원 입력하시면 되겠고 신용카드 수취분도 있으니까 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자료는 보니까 매출 매입에 대한 전자세무기한서는 적법하게 발급되었고요. 자, 이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가산세는 우리가 보통 일반 과소신고인데 이번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은 일반 무신고가 나왔어요. 그쵸? 무신고 가산세 몇 %예요? 20%고 자,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작년에 개편이 됐는데 자, 일반 과소신고랑 무신고 가산세랑 달라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제가 멤버십 특강을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멤버십이 아닌 분들은 교재에 있는 거를 확인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일반 무신고는 20%고요. 미납일수 5일이니까 무신고 가산세 1개월 이내는 50%입니다. 일반 과소신고는 얼마예요? 90%가 되죠. 그쵸? 차이가 있으니까 무신고와 일반 과소신고 차이 그거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제가 미리 해봤더니 139만원이 나옵니다. 자, 얘를 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일기 예전 부가세죠. 자, 정기신고고 세무기한서부터 매출부터 보면요. 매출이 자 5억 그리고요. 신용카드 발급분이랑 현금영수 발급금액 합쳤더니 200에서 400이죠. 자,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매입은 보니까 자, 일반 매입이 353억 5천. 자, 그 다음에 자, 신용카드 일반 매입이 2100인데 여기 수취분 있죠? 그래서 얘는 불공으로 처리했을 테니까 집계가 안 되겠죠. 그래서 보면 아이고 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매입세 불공제분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에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일반 매입이 3억이 아니라 3억 5천이죠. 네. 그 다음에 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 여기다 500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아이고.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390이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요거 확인 안 하시면 시험장에서 틀릴 수 있거든요. 요거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자, 5000, 그 다음에 여기 20에서 5040이죠. 5040에 자, 내가 받을 게
350, 3,500이죠? 3,500에다가 자, 그 다음에 일반 매입이 요거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얘 두 개 하면은 여기 2,000 그대로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자, 내가 50 못 받으니까 50 못 받는 거 빼서 계산기를 두드려서 1,390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를 계산기로 두드린 다음에 여기 입력 제대로 돼 있는지 같이 크로스 체크 해주셔야 돼요. 가끔 저도 이제 하다 보면은 제가 과거 기출 푸는 거 보시면은 저도 틀리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항상 검증을 해줘야 돼요.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저도 하다 보면은 틀려요. 그 다음에 보면 자, 기타 자료 보니까 적법하게 발급되어 있고요. 가산세 일반 무신고 가산세죠. 그래서 보시면 가산세 여기요. 일반 무신고에 얼마냐면은 1,390만원이었고요. 자, 계산값 여기다 넣어줘야 되죠. 얼마냐면은 139만원. 자, 그 다음에 자, 납부불성시 가산세 넣으시면 되겠는데 납부지연 가산세 용어가 바뀌었죠. 납부지연 가산세 넣으면 자 1390을 당초 납부 기한이 2021년 미납일수 5일로 만들어야 되니까요. 아이고. 제가 일단 4월 한 26일로 넣어볼게요. 2021년 5월 1일이었나요? 자, 그래서 미납일수가 이렇게 5일이 나오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확인 누르시면 자, 이렇게 계산되죠? 자, 이렇게 들어가면 납부지연 가산세는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별다른 검증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검증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10만분의 25 곱하고 일수 5일 곱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당사는 수출용 원자재를 주섬진에게 공급하고 구매 확인서를 받았다. 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냥 답안 보고 입력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수출 신고 필증, 그쵸? 수출 시점 명세서 입력하는 거랑 똑같이 내구 신용자, 구매 확인서, 전자 발급 명세서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필요한 정보는 제가 밑줄 쳐놓을게요. 구매 확인서 번호 입력하시면 되고, 실제 실무에서도 외화획 등록 원료 기재 구매 확인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다가 이제 도장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공급가액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확인일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어렵지 않으니까 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입니다. 1번 당사는 1월 1일에 영업부서 임직원에 대한 퇴직연금을 확정급여형으로 5천만원을 보통계획으로 납입하여 운영한 결과 이자가 20만원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서 12월 31일 결산 시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래서 이자 비용 이 아니라 이자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자, 이자 수익이니까 이 자산이 늘어난 거죠. 이자 금액만큼. 그래서 자산을 이자 금액만큼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겠어요. 2번 결산이 현재 보관 중인 소모품은 57만 7천원인데 회사는 단기 소모품 취득 시 모두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고 돼 있어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모두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그러니까 자산을 살리고 비용을 죽이시면 되겠죠. 정기말 재무상태표 소모품 잔액은 15만원이니까 이 차이만큼 15만원에서 57만 7천원의 차이만큼 자산을 늘리고 그 다음에 비용을 없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모품 자산의 잔액을 57만 7천원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3번 정기말 무형자산 명세서를 참조하여 당해 결산 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요거는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2점인데 4점 줘도 괜찮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볼까요? 정기말 무형자산 명세서가 있는데요. 자, 취득일자가 2020년이나 2019년이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취득일자를 확인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유의를 하셔야겠죠. 그쵸? 그게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2021년 결산이 현재 개발비에 대한 연구는 실패가 확실하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산을 손상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2019년 1월 1일 날 이미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우리가 계상을 했기 때문에 자산을 손상 처리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개발비가 아니라 다른 걸 쓰면 비용 처리하셔도 되겠죠. 문제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그리고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 자, 얘는 그냥 감가상각하면 돼요. 자, 근데 무형자산의 손상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가상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손상 처리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얘가 재평가 무형이다라고 하면은 뭐 재평가라는 것도 3순위에 넣으셔야 되는데 전산세무에서는 재평가까지 나오지 않으니까 재평가 무시하고 보면 자, 이렇게 첫 번째는 감가상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손상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특허권부터 해보겠습니다.
특허권의 상각비는 얼마예요? 장부가액이 1900인데 2020년 7월 1일날 취득했죠? 그러면 내용연수가 얼마나 지났어요? 0.5년 지났죠. 그쵸? 그러니까 역산을 하게 되면 특허권이 200만원인 거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개발비 같은 경우는 2년 됐죠. 그쵸? 2년 됐는데 장부가액이 3천이에요. 내용연수 5년인데 그러면은 1년에 1000만원씩 상각했다라는 거를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비 개발비 1000만원 먼저 인식을 해주시고 첫 번째로 감가상각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잔액이 그럼 얼마예요? 개발비 잔액이 3천에서 상각 100천 했으니까 개발비 잔액이 2천이 남았겠죠? 그래서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손상차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문제가 한 2개 정도로 나눌 수 있는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기말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원재료 장부가액 보니까 창고 내 실사가액이 실제로는 1000만원이 있었는데 자, 도짜치 인도 조건을 운송 중인 원재료가 400만원이 있었고요. 아직 도착 안 했죠. 그쵸? 그 다음에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운송 중인 원재료가 600만원이 있으니까 자,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잠시만요. 이게 400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게 들어갔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00은 아직 도착을 안 했으니까 내 자산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600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제품 보니까 제품 장부가액에는 위탁 판매로 수탁자가 12월 31일 날 현재 보관하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요. 자,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제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다? 있다 없다? 없죠. 그쵸? 제가 고려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있다 없다 해서 없답니다. 그래서 얘는 그대로 1000만원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재료는 1600, 제공품은 1500, 제품은 1000만원 입력하시고 F7 눌러서 분계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입니다. 1번 당사는 2021년 3월 22일 저명학자 토미 잭슨을 국내로 초빙해서 임직원을 위한 강의를 했대요. 자, 강의 당일 강의료 3,300불을 바로 송금했고요. 조세기 조약을 살펴보니까 강의료가 3,000달러가 넘으면 국내에서 지방세 포함 22%를 원천징수해서 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서 입력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각자 입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세율만 20%로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자료는 2021년 5월 15일 퇴사한 영업부 윤미래에 관한 자료이다. 자료를 이용해서 사원 등록이랑 퇴직소득 자료 입력하고 그 다음에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랑 원천징수 이행상한 신고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실습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일단 사원 등록에 들어가서 윤미래를 자, 2021년 5월 15일 자, 퇴직을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쵸? 자, 요거는 그냥 그대로 그대로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퇴직소득 자료를 입력을 하래요. 퇴직소득 자료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퇴직금 지급일이 5월 31일이니까 지급 연원일이 5월. 자, 그래서 윤미래를 불러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퇴직금이 전에 과세네요. 그쵸? 과세 퇴직급여가 25941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없고요. 퇴직사유가 자발적 퇴직이네요. 그죠? 자발적 퇴직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건들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자, 5월달로 넣어주셔서 들어간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한 신고서 가서 퇴직소득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퇴직소득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3번 다음은 당사의 3월 급여 명세 일부 자료이다. 다음 자료 이용해서 급여 자료 입력 및 지급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월별이라고 나와 있죠?
왜냐면은 여기 있죠. 지급일이 이렇게 다르니까 지급일 다른 거 3월 4월로 나눠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기타 식대 외에 별도의 식세를 제공받지 않으니까 식대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요. 4대 보험 입력은 생략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4대 보험은 전부 다 0원으로 넣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각자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법인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인세입니다. 1번 다음의 자료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와 관련된 자료이다. 그래서 원천납부세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원천 납부한 내역을 입력하는 서식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나오진 않았지만 뭐 입력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약간의 센스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니까 원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따로 없네요. 자, 그래서 원천 징수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데요. 자, 정기예금 이자와 보통예금 이자는 당연히 원천 징수하는 건데, 자, 저축성 보험 차익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이게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요게 우리가 소득세로 가시게 되면 내가 공부를 좀 깊게 하면은 그쵸, 저축성 보험 차익은 나중에 수령하는 거에 따라서 뭐 연금 소득이니 뭐 기타 소득이니 퇴직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눈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깊게 공부하신 분들은 오히려 좀 헷갈리실 수가 있고요. 조금 얕게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내가 공부를 덜 하신 분들은 제가 그때 소득세 그 문제 풀 때 뭐라 그랬죠? 그쵸. 적소보험 차익이 만기보험료,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면, 그쵸. 이거는 우리가 개인들이 연말정산이 안 된다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소득으로 구분이 되니까. 자, 그래서 법인세는 어차피 입금 항목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거 원천징수 세율이 또 친절하게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뭐 회자사정상 당해연도 8월 31일 해자였다 이런 거 상관없이 자, 회자사정상 당해연도 8월 30일에 해지했는데 원천징수일이 8월 31일로 돼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굳이 뭐 실습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입력만 해볼게요. 자, 그래서 보면요. 이거 자, 일단 법인세 가시면은 회사 바꿔주시고 자, 어디 있을까요? 저도 이거를 뭐 거의 안 해봐서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가표니까요. 가표를 여기 이자 발생 사유에 보시면 비영업 때문에 이자, 정기예금 이자 등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사유를 입력합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구분은 자, 보시면 전부 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내국인이기 때문에 내국인 하시면 되겠고 자, 보니까 한들은행 자, 원천징수일이 6월 30일 자, 배당 금액이 100 세율이 14 자, 그 다음에 자, 똑같이 내국인이고요. 아이고 자, 이번에는 두리은행 자, 그래서 12월 31일 200 자,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 차익 내국인이고요. 신흥해상 8월 31일 10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뭐 별도로 세무 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입력한 그대로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나오시면 되겠죠. 자, 2번 다음에 퇴직연금 관련 자료에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 등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의 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다 일반적인 건데 자, 3번 한번 볼까요? 단기 퇴사자에 대해서 퇴직금 4천만원 중에서 3천만원은 퇴직연금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에 지급하였으면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전에 팁으로 강의할 때 회계 처리가 없으면 더블 클릭해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요건 지금 있죠, 그쵸? 있어서 자, 이렇게 차변에 퇴직급여가 있고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있으면 얘 퇴직연금 운용자산 3천원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얘를 입금 산입으로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입력한 값에 있는 거를 내가 세무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퇴직연금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기초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단기 퇴직연금 예측 때 수령액이 있죠. 그쵸? 수령액 보니까 단기 감소한 게 3,000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 납입한 게 5천만원. 그러면 퇴직연금 기말 잔액은 당연히 얘랑 이렇게 맞겠죠? 네, 그 다음에 정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1억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고 잠시만요. 1억이 있죠, 그쵸? 그래서 1억을 이렇게 없애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3천만원, 3천만원 들어온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추계액은 1억 3천이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자동으로 딸려와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할 건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세무조정 등록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송금산입 법인 미달액 있죠? 직접 입력으로 눌러주신 다음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얼마냐면은 5천. 얘는 유보 발생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아까 제가 입금 산입하라고 했던 거 있죠? 요거 자, 그대로 3천만원을 넣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빨리 해봤는데요.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은 제가 별도로 퇴직금 올려놓은 게 있어요. 제 재생 목록에 가셔서 퇴직연금 또는 퇴직급여 한 거 두 개 다 같이 있으니까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아마 상당히 오랜만에 나온 문제여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회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는 기존에 나왔던 외화자산 평가차손익 문제 중에서는 어려운 문제에 속해요. 그래서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보니까 외화부채 내역 보니까 외화장기 차입금이 발생일이 2020년 7월 1일이고 자, 외화 종류가 USD 2만 달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보니까 이렇게 세무조정을 100을 해놨네요. 그쵸? 자,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자, 화폐성 외화부채는 위의 자료뿐이고 상한은 없다. 발생 시 적용 확률은 회사 법인세법상 차이가 없다. 회사는 2020년도 법인세 신고 시 기말 매매 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제출을 했고요. 자, 2020년 결산 시 회계 처리 시 1달러당 1,150원을 적용해서 외화부채를 평가하고 장부에 반영하였다. 그래서 자, 보세요. 2020년 거 제가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보시면 자, 1200인데 1150이죠? 그러니까 차액이 50이 발생했는데 2만 달러죠? 그쵸? 그래서 이게 100이 나왔는데 이 100을 이렇게 세무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 회사를 제가 북이라고 할 거예요. 장부가 북, 그 다음에 텍스 T라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자, 회사는 북에다가 1,150원 했는데 세무조정을 해서 이렇게 했죠. 그럼 회사 장부상 2020년 말은 어떻게 해요? 1,150원으로 환율을 적용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니까 2021년 보니까 1,200원을 적용했네요. 그쵸? 원래는 세법상으로는 1,300원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보면 외화부채를 평가하고 장부에 반영했다. 즉 회사가 2021년에 회계 처리만 한 거는 이거 두 개만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한 거예요. 50원에 2만에서 100만큼 평가를 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평가 손익을 계상을 했어요. 그쵸? 그 외화 장기 차입금이니까 평가 손실이 되겠죠? 평가 손실이 100이 있을 거다. 근데 세법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된다. 그쵸? 그래서 2020년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무조정을 했으니까 2021년에는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머리에 두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보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자, 외화 부채죠.
그래서 USD. 자, 그 다음에 외화금액이 2만 달러였고, 자, 보세요. 장부가액은 아까 1200원이 아니, 1200원이에요. 그쵸? 우리가 왜냐면은, 이 장부는 지금 우리가 세법상에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게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00원. 그래서 평가차손익이 이렇게 200이 발생을 했는데요. 자, 이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일로 가서 회사 손익계상이 얼마예요? 평가손실 마이너스 100이죠? 요거까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요렇게가 어렵습니다. 이게 자주 나오는 문제도 아닐 뿐더러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송금 산입이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평가손익 있죠? 외화 장기 차입금 평가손익 뭐 외화자산 평가손익인데 그냥 이렇게 하고 평가손익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잠시만요. 외화장기 차입금 뭐 평가손익 이렇게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쓰시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유보해서 그쵸 우리가 상환할 때 유보한 내역들을 다 없애주시면 되겠죠. 자, 입력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음 4번 당사의 기업불손연구소는 여러 연구원을 두고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구원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데요. 자, 1번, 2번, 3번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자, 제가 기타에 있는 내용부터 먼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잠깐 설명드리고 1번, 2번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당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고요. 기업부서 연구소 인건비만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했고요. 기업부서 연구소 연구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이고요. 일반 연구비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넣지 말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단기 발생의 기준으로만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고요. 단기 법인세 산출세액은 2025만원이며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2월 공제. 무슨 얘기냐면 한도가 2025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연구원 인력 세액공제가 예를 들어서 뭐 한 5천만원이 나왔어요. 5천만원이 나왔으면 자, 산출세액만보다 더 초과해서 환급을 안 해주고 얘를 2025만원만큼 빼고요. 나머지 차액이 얼마죠? 뭐 2,975만원 되나? 그래서 이 차액만큼을 2월 해서 공제해줘요. 그러니까 5천만원 다 해줄 건데 단기 네가 낼 세금이 2천만원 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공제해주고 얘네 나머지는 2월 해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배의 다른 공제와 감면은 없다고 가정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연구소 인력 현황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실무 가시면 기업부서 연구소 그 연구소장님한테 뽑아달라고 또는 실무자한테 뽑아달라고 하면 그 갖고 와요. 갖고 오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소자, 뭐 전담요원, 뭐 보조연구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구분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를 보통 받습니다. 실무적으로. 자,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당사 주식을 15% 이상 소유한 등기이사 겸 지배주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식을 10%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은 공제가 안 돼요. 근데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내가 이걸 처음 보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센스 있게 풀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요거는 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뭐 강의를 따로 하지 않았고 이게 아마 거의 처음 나온 문제인데 자, 이렇게 나올 때는 이거 보고 등기이사구 지배주주네 그리고 15% 소액주주는 보통 1%인데 그쵸? 우리가 소득세법 할 때 1% 뭐 3%인 경우 뭐 예외 정도 있긴 하지만 자, 이런데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당연히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찍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입력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거는 이렇게 나오시면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겠고 만약에 내가 96개 풀었는데 시험 봤는데 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거는 그렇게 푸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지우시고 나머지를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자, 나머지를 입력을 아이고 잠시만요. 왜 일로 갔지? 자, 그래서 나머지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입력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일반 연구 인력 개발 세액 공제가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있네요. 요건가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일단 우리가 여기 보면
개정 과목이 아까 경상연구개발비 제조였었죠. 그래서 개정 과목은 제조로 520번대를 누워주시면 되겠고, 인원은 몇 명이에요? 아까 2명이죠? 2명이고 더하니까 1억 21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쵸? 자, 나머지 두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밑에 뭐 블라블라 블라블라 뭐 이렇게 있죠, 그쵸? 자, 이렇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2020년인가 보네요. 제가 다 2021년으로 써놓은 것 같은데 뭐 2020년으로 있으면 20년으로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 해당 사항 없으니까 그냥 쭉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공제세액인데요. 보시면은 공제율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냥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뭐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보시면 되겠고, 자, 연구소 전담 인원 이렇게 있는데요. 문제 보시면은 발생명세 및 증가 발생의 계산이라 공제세액까지 막 작성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3번, 4번, 5번 이런 것들은 입력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번을 가셔가지고 단기공제 및 이월세액을 계산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은 뭐 없죠? 없으면은 불러오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불러와 치는데요. 자, 이렇게 불러와 치는데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고 바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거 3천만 들어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불러왔죠.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지금 보시면 3,025만원인데, 자, 여기 문제 보시면은 단기 법인세 산출세액은 2,025만원이니까 이 이상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 단기분이 이렇게 발생하고 단기 공제세액이 이렇게 대상이 되는데요. 대상이 되는데, 자, 2월대 기타 사유리나 미공제액이, 그쵸? 이 최대한세 적용 미대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요거 나머지 요거 기타로 해서 여기다가 1,000만원을 넣어주셔서 얘가 우리가 산출세액만큼 넣어지게 우리가 별도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불러와 볼까요? 안 바뀌네요. 안 바뀌면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얘는 공제세액 대상은 3,025만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별도로 조정해서 이렇게만 공제 받는 거고, 얘는 나중에 2월 시키면 되니까요. 요거는 별도로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단기 보험료 내역이다. 선급비용 명세서 탭을 작성하고 보험료와 선급비용에 대해서 세무 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급비용 명세서는 그냥 올바르게 입력만 하시면 되겠죠. 보니까 삼송 삼송 여기는 국문 제대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환하네요. 그쵸? 네, 좀 유머 코드를 넣으셨나봐요. 그래서 요거는 입력하시면 되는데, 자, 보니까 삼송화재는 보험료 판관 처리돼 있고 국민화재랑 환하화재는 선급비용 계상되어 있으니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보니까 전기분 선급비용이 130만원이 있네요. 그쵸? 얘네 단기에 송금 귀속 시기가 도래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송금사님 유보감수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만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입력할 때 전부 다 보면은 보험료죠. 그래서 자, 보험료를 넣으시면 되겠고요. 거래 내용은 여기 있는 코드를 넣으시면 돼요. 자, 보니까 내용이 여기는 건물 화재 보험 내역이네요. 그쵸? 건물. 자, 거래처는 삼송. 자, 시작일이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급액이 240만원. 자,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선급보험료, 자동차 보험, 국민화재. 자, 그래서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1일. 자, 지급액이 180만원인데 장부의 선급비용이 50만원이 있네요. 회사 계상액 50만원.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선급보험료고, 그 다음에 공장화재보험이고요. 환하화재. 그래서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300만원인데 회사 계상액이
180만원. 자, 그리고 건별로 하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건별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건별로 이렇게 이거를 건별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 거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조정등을 누르셔서 자, 일단은 송금 산입부터 해볼게요. 전기 거. 그래서 전기분 성급 비용 얼마였냐면 130이었나요? 자, 그래서 얘는 유보 감소. 130 맞죠? 그쵸?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건물 화재 보험이랑 보시면 건물 화재 보험이랑 자동차 보험은 그쵸? 송금 불산입이 나왔고요. 얘는 송금 산입이 나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불산입에다가 건물 화재 387945 유보 발생.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도 유보 발생이고요. 그 다음에 공장 화재 보험도 유보 발생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6회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풀이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